본질이란 말이네. 책임이 도대체 비난이라 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이야. 본질 무엇이냐? 그래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요 심리라는 것은 마음속이지. 그러니까 행위자의 심리적인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책임이다. 행위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 배웠지 뭐지? 인식, 고의. 배웠지. 인식하지 못한 뭐야? 과실. 이런 게 책임이다. 여기 뭐야? 심리적 책임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심리적 책임이 쭉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요거를 취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야.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당시 독일에서는 영마차 사건이라 그러는데, 영마차. 뭐 우리식으로 해보자고, 우리식으로. 꼭 영마차가 시험에 나올 일은 있겠어. 우리 시험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다른 형태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고. 어떤 사람이 북한으로 납북이 돼서 강제 끌려갔다고, 북한으로. 끌려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제 그 김일성이가 있는 데가 아마 만수대인가 될 거야. 거기 가서 인사하면 큰일 나. 거기 가서 인사하면 난리나, 거기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방부 허가를 받아도 북한 가서 다 가도 되는데 어디만 가면 안 돼? 만수대 가면 안 돼, 만수대. 그래서 예전에 그 만수대를 동국대 어떤 교수가 갔어. 당연히 국가법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구속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그래서 당시 장관은 구속시키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라는 사람이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구체적 사건인데 우리 검찰청 배웠잖아. 구체적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누구를 지시해? 검찰총장을. 그래서 구속을 못 시키겠어. 그러자 뭐 한다? 총장이 사표를 쓰고 나갔어. 이게 그동안에 내려왔던 대한민국 검찰 개통의 정석이란 말이야. 이번에는 뭐야? 총장이 검사 말을 안 들어. 법무부 장관 말을 안 들어. 지 맘대로 해. 그러면서 뭐 한다? 옷도 안 벗어. 그러니까 막 나라가 시끌시끌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옷 벗고 나가야 돼. 윤석열이는. 그리고 자기가 옳고 그러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옳고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럼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정치 책임을 져야 돼. 장관이 만일에 잘못했으면 다음 선거에서 비판을 받는 거야. 선거에. 정치 책임을 져야 되니까. 총장은 정치 공무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 책임을 안 져, 이 사람은. 그래서 총장은 무조건 뭐 한다?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거에 싫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는 거야. 요게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가서 한 거야. 북한에 가서 이제 끌려갔는데 만수대 가서 인사를 해라는 거야. 자, 인사했으니까 뭐가 돼? 국가법부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이법성도 있지. 인사한다는 인식했어, 안 했어? 했다고. 자, 그래서 처벌을 했어. 과연 그 독일에서 영마차 사건인데, 그러자 이제 사회 요령이 묻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북한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 만수대 못 간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불법 행위를 거절할, 그걸 기대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야. 기대할 수 없었지. 처벌하지. 왜? 심리적인 기대 가능성을 처벌하잖아. 뭐만 있으면 돼? 고의나 과실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성된 나온 이론이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요 규범이란 말은요 우리 사회 약속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이 말이야, 사회적으로, 그 행위자 맡개인 말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나 없나가 책임에서 한번 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기대 가능성이라는 거 있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행위자 말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냐 없냐를 책임에서 논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건 무슨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달리 말하면 뭐다? 기대 가능성을 책임에서 논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방금 납북된 어부가 만수대 가서 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일반인이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만수대 가서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않냐는 거야.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비난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뭐한다? 책임이 조각된 거로 하자. 나는 이 기대 가능성이 책임에 들어간 걸 뭐라 그래? 규범적 책임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자, 시험에 행위자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학설은 무슨 학설이야? 심리적 책임론이야. 아주 쉽지?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오늘날에 심리적 책임론을 주장하는 자는 없어. 알지? 오늘날 세계 어느 학설이든 책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기대 가능성이 들어가. 이건 무슨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 규범적 책임론은 다시 이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고의설이 있고, 다 배웠던 거다. 엄격 책임설이 있고 제한 책임설이 있다는 거야. 자, 고의설이라는 것은 고의설은 근데 고의설 내가 적었잖아. 이 규범적 책임론은 보통 고의, 엄격, 제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혹시 또라이가 들어가면 용어를 바꿔버릴까 몰라. 고의설을 고전적 규범적 책임론, 엄격 책임론을 순수 규범적 책임론, 제한 책임설을 두 개를 합쳤다. 합일 체계적, 혹시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고전, 여기가 순수하다는 거야. 여기를 두 개를 합쳤다 해서 뭐야? 합일 체계. 혹시 몰라. 이렇게 또라이가 될까도. 이거는 이제 엄격 책임설에서 말했던 건데, 자, 고의설은 그러면 책임이란 뭐냐? 우리 당연히 책임의 요소는 뭐다? 미국 학설이야. 우리 배웠잖아, 저번에. 고의 할 때. 고의. 책임 뭐냐? 고의. 과실. 또는 그 다음에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네 개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뭐야? 고의설입니다. 자,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뭐를 인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엇을 인식하는 거. 무슨 인식이든 관계없어. 범죄 사실 인식이든 위법성 인식이든 전부 뭐다? 고의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다 했던 거니까 이거 읽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걸 시험에 뭐라고 내냐 이 말이야. 거기 나와 있는 화살표에 엄격 제한이 필요 없어. 그냥 다 고의를 봤어요. 시험에 이제 여러분의 혹시 누가 질문하더라고. 위법성 인식이 왜 책임에서 논합니까? 위법성이면 위법성에서 논해야지. 이런 아니 우리 아들놈이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아니, 아버님이라 안 불릴게 이 새끼. 아빠라 불러. 그래서 근데 항상 뭐라 그럽니다. 다 늙어 이 새끼가 무슨 아빠냐 이 새끼인데.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나는. 예전에 행정학 선생님이 60이 다 됐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소름이 돋아. 이거 엄마가 뭐야? 그럼 엄마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이해가 돼. 남자가 20살이 넘어가면서 뭐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엄마라 그러세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네. 이게 왜 이법성 인식이 이법성인데 이법성 사항을 책임서 말합니까? 우리가. 질문 잘했다 그랬어요. 이법성과 구성요건은 뭘 논하는 거야? 행위를 논하는 거야. 책임은 뭘 논하는 거야? 행위자를 논하는 거야. 인식은 행위야, 행위자야? 인식. 행위자잖아. 맞잖아. 행위자가 이걸 인식했냐 안 했냐 문제잖아. 지금 요거를 범죄자가 이걸 인식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논하는 거야? 책임에서 논하는 거야. 이법성 인식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법성 인식이 왜 책임에서 나오지? 이런단 말이야. 행위자 거니까 행위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물어볼 때는 인식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와? 착오가 나오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법성 인식의 착오든 범죄 사실에 관한 착오든 뭐야? 전부 무슨 문제야? 고의에 관한 문제야. 고의. 그래서 이법성 인식에 관한 착오를 해도 얘네들은 뭐가 조각돼 버려? 고의가 조각된다고 배웠어. 몇 번 했잖아.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의설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거야. 마지막에. 이건 몇 번 한 거면 또 다시 할 거야. 나중에. 제한 책임설에서 엄격 책임설은, 그러면 얘네들은 왜 엄격 책임설이라 그러냐면, 다른 거는 똑같은데, 요 이법성 인식이 지금 고의설은 이게 무슨 요소야? 고의의 요소고, 이 말이야. 왜 고의설 책임설 그럽니까? 그 말은 이법성 인식이 고의의 요소다가 무슨 설이야? 그래서 고의설 이렇게 불러. 그럼 책임설은 이법성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독자적인 뭐다? 고의와는 관계없는 뭐다? 책임 분야라는 거야. 그 얘기를 뭐라 그래? 책임설 이렇게 부릅니다. 독자적 책임이라고. 그래서 이양 놔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고의설은 이제 고의가 무슨 요소야? 고의가 무슨 요소입니까? 고의설은 고의가 무슨 요소지? 당연히 책임 요소죠. 자, 옛날 문제. 지금은 또 10년 전 이상. 요 그림만 한번 해봅시다. 요 그림만 가지고 해보자고.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가, 과거 경찰직에. 우선 제일 쉽게. 이법성 인식의 독자적인 책임 요소를 인정한 학설, 어느 학설이야? 책임설. 맞죠? 이법성 인식이 책임의 분야, 또는 책임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학설, 즉 고의설이든 책임설이든 차이가 있다 없다? 없지요. 고의설도 이법성 인식을 어디서 봐? 책임에서 보고. 책임설도 이법성 인식이 뭐야? 책임에서 나와. 두 설의 차이점은 이법성 인식이 고의 요소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이법성 인식이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죠. 이런 문제도 과거에 종종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엄격 책임설 한번 보자고요. 얘네들은 책임이란 뭐냐 그랬더니 당연히 고의가 빠지죠. 고의는 얘네들 뭐로 봐? 범죄 사실 인식을 봅니다. 책임이란 이법성 인식, 기대 가능성 이렇게 봅니다. 엄격 책임설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혹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보통 이제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원격 책임설은 얘들은 범죄 사실 인식은 고의고 위법성 인식은 책임이죠. 그러니까 착오가 무슨 착오로 나눠져? 사실의 착오와 무슨 착오로? 법률의 착오로 나눠집니다. 맞죠?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얘네들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그 니은처럼 뭐 위법성 조각사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는 난 오상인데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그런데 좀 어렵게 나올까 모르는데 이건 이제 뭡니까? 검찰 7급 변호사. 요즘 5급 문제 내가 좀 실어놓습니다만 5급은 좀 쉽게 나옵니다. 5급 승기는 경감부 쪽에서 나올까 모르는 문제인데 봐봐요. 경감부는 7급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설의 비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 책임설은 우리나라에 참고적으로 9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 엄격 책임설이었습니다. 90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아마 다 정리했겠다. 한 70대 학자들은 아직도 엄격 책임설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설의 비판점이 뭐냐라고 혹시 물어볼까 몰라요. 자, 보자고요. 위법성 인식은 이건 지금 뭐죠? 사실적인 거예요? 규범적인 거예요? 성자가 들어가니까 사회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규범적인 거예요. 이따 책임 능력도 있고 규범적인 겁니다. 이것도 성자가 들어가니까 뭐야? 규범적인 겁니다. 책임이란 뭐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죠. 행위자를 비난하려면 물론 규범적인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행위자의 심리적인 것도 비난해봐야 되겠죠. 고의과실. 네가 그런 것을 인식했다는 데는 비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저 사람의 살인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그래 여러 가지 규범적 요소 있어야 되겠지만 네가 그런 것을 살인을 인식했다는 데는 비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비난이 없잖아요. 뭔 소리가 하면? 엄격 책임 소리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책임 개념의 공허하란 말을 씁니다. 내 써놨죠. 제일 위에다가 화살표해가지고 심리적 요소를 전혀 무시한다. 그래서 이거를 책임 개념의 공허하라고 합니다. 공허화. 빈 껍질이라 이 말이에요. 혹시 몰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책임 개념의 공헌 이설에서 비판한 거야. 현재 우리나라 통설입니다. 제한 책임설에서는. 두 개를 합칩니다. 책임이란 뭐냐 그랬더니 당연히 고의, 과실 똑같아. 두 개를 합친 거야.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설은 뭐라 그래? 합일체결론이라 그래. 합일체결론. 그럼 얘네들은 고의가 두 개 있는 거야. 범죄 사실인식 고의와 책임으로서 고의 두 개 있었죠? 이렇게 했다는 거. 요건 이제 다시 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통설은 행위자가 인식해야 되는 게 세 개 있다는 거야. 요거 하나, 둘. 고의설은 인식의 대상이 몇 개야? 하나야. 맞지? 고의설은. 그러니까 고의설은 무슨 착오를 하든 간에 무조건 고의가 뭐가 돼버려? 조각돼버려. 인식의 대상은 두 개다. 이게 뭐야? 엄격 책임설이야. 사실인식에 대한 착오는 뭐야? 범죄 사실에 관한 착오.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는 무슨 착오야? 법률의 착오. 그래서 법률의 착오를 하더라도 고의는 성립해야 안 해? 해. 맞지? 왜? 연로우니까 이건 이미 존재해야 되니까. 그렇잖아? 우리나라 통설은 인식이 몇 개다? 세 개라는 거야.
정당방위를 하려면 정당방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야. 긴급피난을, 긴급피난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착오가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는. 통설에 가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실에 관한 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 조각사의 정당화, 즉 오상이란 말이야. 오상에 관한 착오. 다시 한번 할 거야. 법률의 착오 하면서. 알겠지? 근데 그동안 우리 많이 했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다. 이렇게 착오가 3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야.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면, 그러면 이제 교재가 당연히 현재 제한책임설이 통설이니까 교재가 제한책임설로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형법학자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쓴가 봐. 그래서 아직도 모든 교과서는 원격 책임설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누구 책이라고는 말 안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 공무원 교재를 보게 되면 공무원 교재는 크게 2가지 그 책을 베꼈어요. 하나는 이재상 교수 책을 베낀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김일수 교수 책을 베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김일수 교수 책은 뭘 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냐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우리 저번에 배웠던 과실과 부작위범 있죠. 과실과 부작위범은 특별범죄로 제일 뒤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김일수 책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실을 고의 박바로 뒤따라 나오고요. 부작위범을 구성요건 종료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교재 리드 있었죠? 우리 교재가 리드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상 교수 책을 베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재상 교수 책을 보다 보면, 이제 그 김일수 책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막 모르는 말이 막 나올 거예요. 뭘 건너도 됩니다. 김일수 교수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제자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고대 교수다 그만두는데 몰라도 돼요. 거의 대부분 이재상 책이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교재 보다가 가로쳐갖고 이상한 용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뭐 신경 써도 돼요. 꺼버려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엄격 책임서로 설명해 들어갈 겁니다. 교재가 그밖에 없어요. 아직은 제한 책임설에 의해서 쓴 교재를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자고요. 제일 먼저 책임 능력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뭐가 진행되어 있어야 돼? 불법. 책임 능력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책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은 이 책임 능력은 바로 무슨 능력이냐? 범죄 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면 비난을 못하니까 뭐가 돼? 무죄가 됩니다. 범죄 능력으로 봐요. 이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론은 범죄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죠. 형벌 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책임 능력이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냐 없냐? 형벌 능력으로 봅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본다? 범죄 능력으로 봅니다. 그러면 책임 능력자가 누구고 책임 무능력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성도 우리는 여기 추정이 돼요. 그리고 조각이 있고요. 우리도 이 법성은 우리가 이게 법에가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성에 대해서 우리는 뭐로 되어 있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법하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 법성이 조각된다고만 되어 있고요.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책임이 없다라고 법에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적극적 규정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 소극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책임 능력은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 능력이 있냐 없냐는 어느 시점일까? 불법 행위 시를 기점으로, 불법 행위 시에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심신장애자라도 행위시, 무슨 행위시? 불법 행위시에 이 사람이 심신장애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하다?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책임이 뭐에 관한 비난이니까? 행위에 관한 비난이니까.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뭐야? 불법 행위시를 당연히 뭘 해야 돼? 기준점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불법 행위시. 왜?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이잖아. 왜 행위 책임 동시 온전치라 한다. 말로 행위시의 책임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 능력자, 무능력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자가 하나 있고요. 10조 1항에가 심신상실자가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명이 있는데,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인데요. 이거를 우리 판례가 뭐로 판단하냐면, 요거는 사실적으로 봅니다. 생물학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요건 규범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규범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뭐로 본다고? 요거는 순수 사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규범적으로는 14세 미만자니까 실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요, 생일 좀 늦은 애는 15살도 14세가 안 된 경우도 있죠. 생일 한 11일이나 된 애들은. 근데 등치는 황소만 애들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 규범,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어른이야, 어른. 라고 하더라도 14세 미만이 뭐 하지 않는다? 무조건 책임을 안 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특히 외국 애들은 더 성숙하잖아. 지금 나이를 낮춰놔 버렸습니다. 10세 미만으로. 우리도 지금 이거 낮추려고 합니다. 13세로 낮추려고 합니다. 왜? 14살짜리들이 범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번에 표창원 씨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그러던데, 발표를 못해서 그러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들이. 법 잘합니다. 유튜버 같은 데 가지고, 유튜브가. 이 새끼 처벌 안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막 적길에 어울려다닙니다. 어울려다니면서 범죄하고 다닙니다. 이건 넘어가면 안 되지. 나이 넘어가면 이제. 낮추자라고 하는데, 한국 외국은 10살로 낮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낮출 겁니다. 지금. 근데 이번 국회가 끝나버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14세는 내가 낮춰야 됩니다. 이거. 난 한 11살 정도 낮춰야 돼. 11살 정도로. 난 이렇게 봅니다. 13살도 안 돼. 지금 잘 먹고 등발이 커갖고. 그래서 이거는 규범적으로 판단해. 뭐로 판단한다? 순수 사실적입니다. 우리 사회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요 심신상실은 뭐로 판단하냐면, 요거는 규범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법률이 규범 아닙니까?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심신상실을 사실적으로 본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건 누가 봐도 미친놈이야. 왜? 병원서 가서 분명히 미친놈이라 진단이 나왔어. 진단. 사실적이죠. 근데 우리 사회 규범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미친놈이야. 그럼 뭐다? 심신상실자가 아닙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석권, 지금 우리 집에 14세 미만자, 형사 미성년자가
어디 시험이던데? 형사 미성년자가 책임 무능력자가 되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야 된다. 틀렸죠? 이 형사 미성년 심신상실 관계없어요. 순수하게 뭐로 판단한다? 나이로만 판단해. 자, 그런데 소년법이란 법은 이게 쓸데없는 건데 자꾸 나옵니다. 여러 군데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 봐야 됩니다. 범죄소년이라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자입니다. 이거 전에 소송법 할 때 하긴 했는데 이거는 훈방 교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다? 소년법원에다 보낸 거예요. 송치하는 거.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오처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가 이거는 이제 공소제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죠. 재판해가지고 이제 뭐 형을 선고하겠지. 얘는 어딜 가? 교도소로 가. 이 형 선고. 자, 소년법 제59조입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입니다. 때는 사형 무기형을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형으로 처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년형으로. 그러니까 18세 미만자에게는 사형 무기를 선고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나이는 언제냐? 무슨 나이? 범죄시 나이예요. 행시 나이입니다. 다만 이제 니은은 필요가 없는데 특정 강력범죄, 아주 막 그 특정적인 범죄는 20년까지 할 수 있어요. 20년까지. 60조입니다. 60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소년이 형을 선고할 때입니다. 법정형으로 법에 정해진 형이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할 때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그러니까 형을 2개 선고라. 긴 것 하나 하고 짧은 거. 언제? 2년 이상 유기적 선고할 때.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59조는 나이가 나와 있지. 죄를 범할 당시 나이라고. 그런데 60조 부정경 선고할 때는 나이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이 나이는 언제 나이냐면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나이입니다. 사실심이란 게 뭐냐면 1심이 있고 2심, 항소심까지를 사실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 선고 시 나이입니다. 요거 경찰직이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범죄 행위 시 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시험에 나온 걸 한번 해봅시다. 범죄 행위 시에는 18세였지만 항소심 판결 선고 시 19세입니다. 그럼 정기형 선고해야죠. 정기형 선고해야 되고 니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는 18세였지만 상고심 판결 선고 시에 19세입니다. 어느 시 나이라고요?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요. 상고심 의미 없어요. 그래서 부정경이 그대로 뭔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직은 기역, 니은, 디귿이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니을은 이제 경찰직에 나온 적은 없고요. 니을하고 거기 사망은 검찰직서 종종 나옵니다. 니을이 뭐냐면
여러분의 60조 1항이 부정경을 선고하려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할 때죠. 그런데 니을에 법정형이 사형하고요, 무기징역만 나와 있어요. 사형과 무기징역이. 유기징역 빼고요. 유기징역 지워버리시고, 여기 지워놨는데. 법정형이 사형과 뭐만 있다? 무기징역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0조 1항이 적용이 안 되죠. 60조 1항은 법정형이 2년 이상 마다 유기징역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택을 했는데 강경할 수 있어요. 유기형을 선고할 때는 부정경 선고 안 합니다. 정경 선고합니다. 왜? 법정형이 사형 무기였으니까. 요거는 경찰직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도 상대적 부정경을 선고 안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상대적 부정경은 언제 선고해? 2년,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실제로 뭐 할 때? 선고할 때 하는 거예요. 선고할 때. 그 다음에 62조. 18세 미만 소년에게입니다. 벌금형 선고할 수 있겠죠. 벌금형을 안 내면 환영유치를 시키는데 노역장을 보내는데 노역장은 보내지는 않습니다.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내 기억이 맞나? 아니면 누가 질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자주는 안 나왔다는 거죠. 18세 미만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노역장 유치를 못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촉법소년은 이거 안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나와 있어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범한 애들 있죠. 당연히 형사처벌을 못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애들을 어디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뭐 할 수는 있다. 가서 반성문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호처분도 넓은 의미의 형사 제재는 맞아요. 그래서 전혀 아무런 형사 제재도 안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10세 미만이 돼야 돼요. 10세 미만. 예.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자, 이 정도 소년법 읽어보면 되고, 주로는 요 심신상실이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14세 미만자는 실제로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실제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찾아보면 되니까. 판례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주로는 여가 나옵니다. 왜? 규범적 법률적 해석이니까. 저 사람이 심신장애 뭔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심신장애가 인정되냐 부정되냐는 뭐로 판단한다고? 규범적으로, 법관 판단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가 인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그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 감정 의뢰는 이제 뭡니까?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여기 어느 정도 미친놈이냐. 그리고 이 감정은 참고하여 기소가 아닙니다. 아무런 기소력 없어요. 법관이 이제 상실이다, 미약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판단합니다. 상실이 되면 이제 무죄가 될 거고, 미약이 되면 형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이 그림을. 알았죠? 다시 한번. 심신장애냐 아니냐는 누가 뭐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판단해요. 법관이 판단합니다. 심신장애라고 인정되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감정을 거친 것은 여기다 기속받기 위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한 거. 그리고 이제 법관에 따라서 뭐 상실이다, 미약이다 재판할 겁니다. 요거 별것도 아닌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데. 자, 10조 제1항입니다. 그러면 심신장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물에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내가 나에다가 언더라인 쳐놨어. 나 또는 예전에 여러분만 아니라 한 20년 전에는 모든 시험에 함정으로 나왔습니다. 사물의 변별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그러면 틀립니다. 또는 그럼 맞는 말이야.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뭐라 그래? 심신상실자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심신장애 여부는 자, 사실 문제예요, 법률 문제예요? 법률.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법관이 판단합니다. 법률 문제에서 그 판단에, 그다음에 그 판단에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뭐로 삼는 거야? 참고 자료로 삼아요. 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법원은 거기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법관의 독자적으로 장애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평상시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인데요. 새벽에 산상기도, 산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에 계시를 받았답니다. 큰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큰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큰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 보고 전혀 아무도 관계없는 그 부산 제일 큰 그 교회 가서 목사를 칼로 찔러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 기억을 하고 소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완전히 기억을 했어요. 근데 법관이 뭐 한다며?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해서 뭐다? 심신장애로 판단했어요.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술에 취해서 난 기억을 못합니다. 당시 법관이 뭐다? 야, 술 취한 것이 자랑이냐 이 새끼하고 심신장애를 안 봤어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의 요게 규범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뭘 갖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뭐는 갖고 있어야 돼?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죠. 법관이 그냥 이건 내 맘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의적인 것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판례가 이건 자의적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규범적이 아니다. 합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해는 돼요. 정신지체 상급 장애일 뿐만 아니라 ADHD, 주의력 결핍증도 있는 사람이 18인가 먹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 그 친구 어머니입니다. 낫으로 이제 꼼짝 못하게 하고 성행을 했어요. 어머니 막 피가 묻었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막 칼로 막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친구 엄마는 뭐야, 기절해갖고 있겠죠. 그 옆에 옷 입은 채로 잤습니다. 또 피 묻은 채로 또. 자, 그걸 잡았겠죠. 그럼 여기가 장애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1심에서는 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한다? 유죄 판결 때렸는데 대법원 판례가 야, 함정 봤을 때 미친놈 아이가 누가 봐도 이거는 상처를 봤을 때 그 옆에 잠자고 있었다는 거야, 더군다나. 평소에 얘가 뭐야? 약간 이상한 놈이었고. 그래서 이때는 적어도 장애로 보고 감정이는 게 그 정도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냐는 거야. 이것조차도 안 물어본 것은 너무 자의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판례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3번.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함부로 뭐 하지 마라?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이걸 성격적 혈압이라고 합니다. 속에 말해서 충동적인 사람들 있죠. 충동적인 거 막 뭐라지 성격도 급하고 이거는 심신장애로 안 봅니다. 우리 판례가. 왜냐? 이런 충동 조절 장애, 성격적 혈압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랍니다. 정도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동 조절 장애, 성격적 혈압은 원칙적 심신장애로 안 봅니다. 대표적인 충동 조절 장애의 문제가 되는 게 생리절도입니다. 생리 때만 되면 충동적으로 절도를 한다 할지, 소화기호증이라는 것은요, 어린애들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행위로. 그 다음에 성주물 성애증은요, 물건을 보고 뭐 한다? 성욕을 느낀 사람들. 이것을 전부 판례가 뭐로 본다? 충동 조절장애로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외입니다. 이런 충동적 조절장애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거의 뭐 정신병 수준에 갈 수도 있죠. 이때는 심신장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A의 기억에 충동 조절 장애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뭐한다? 심각하여. 이 글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는 심신장애로 보고 꼭 전문가의 감정을 뭐한다?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정도에 기속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한번 읽어봅시다. 가번에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을 조정하는 장애입니다. 그럼 뭐로 봐야 돼? 심신장애로 봐야 되는데, 맞죠? 그리고 전문가 감정 의뢰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위법입니다. 나번입니다. 생리기간 중에 매우 심각한 뭐다? 충동 조절 장애에 빠졌어요. 감정을 해야죠.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항상 이 심신 상실 여부는 어느 시점이야? 행 시점이야. 그래서 이 심신 장애라는 것은 생물학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슨 요소? 심리학적 요소. 심리학적이 뭡니까? 행위자 인식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장애자라 할지라도 범행 당시에는 정상인이에요. 심리적으로 범죄 사실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뭐다? 심신장애자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 당시에는 이미 범죄 행위 당시에 내가 무슨 범죄 한다고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거는 뭐다? 심신장애가 아니지 않냐. 왜? 심신장애라는 것은 생물학적 뿐만 아니라 뭐까지 판단하니까 심리학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책임 무능력자가 심신장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정 책임. 이건 책임 능력자입니다. 다음부터는 십지의용 미약자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 책임 능력자입니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꼭 알아놓아야 됩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이거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어디지? 있잖아. 김성순가 있잖아. 거기 그 사건 때 바꿔진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농화자입니다. 농화자. 농화자는 농자이면서 아자입니다. 농자이면서 아자. 농자가 뭐죠? 귀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자가 말을 못합니다.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농화자 행위는 형을 감경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시험에 나왔더라? 기억 안 나는데 당시 내가 이런 말 한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농화자만 형을 감경한다. 농화자만. 그러니까 맹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처벌합니다. 맹자. 아자 처벌합니다. 그러자 농화협회에서 계속 이 11조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11조의 폐지를. 왜냐? 어떻게 보니까 농화자는 미친놈처럼 보이잖아. 심신장애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 장애자에 대한 뭐다? 차별법기다. 응?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이 법을 만든 취지는 그 말이 맞아요. 그, 농화자들은요, 예전에 그 입장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약간 좀 정상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11조의 농화자 규정은 심신장애와 관계없는 독자적인 형, 감정, 사유로 봅니다. 독자적인. 그러니까, 심신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신장애자가 아니에요. 농화자이면 형을 뭐한다? 감정합니다. 농화자는 심신장애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걱정 마세요.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봅니다. 요 책임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인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